네. 안녕하세요. 예. 조명이 안 켜져 있어가지고 역시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부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도시개발법하고 그 프린트물 나갔죠.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교재 208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도시개발법이 나옵니다. 우리 교재 208페이지에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은 시험에 6문제가 나와요. 근데 6문제인데 다른 법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이제 출제가 돼 왔어요. 그 이유가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가장 자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에 여기저기 다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서 다 용역을 받는 분들이 다 우리 출제위원들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을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교수님들이 자신 있게 구석에 있는 내용도 다 알아셔. 그래서 그걸 다 시험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하고요. 근데 어렵게 나와도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다 맞췄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렵게 나오는 것은 방금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자기가 해본 일을 내요. 그러면 전국의 주요한 도시들 중에서 방금 그 도시개발 사업할 때 어떤 게 문제가 됐는가만 찾으면은 다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상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시개발법은요. 요거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 쓰는 법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할 때 쓰는 법이 도시개발법인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가 시가지 조성하고 하나가 단지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조성과 단지 조성을 합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신도시가 맞아요? 신시가지가 맞아요? 우리 법에서는 신도시라는 말을 안 쓰고 도시개발법 신시가지죠. 시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신도시 건설 그러지만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시가지 조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다. 그때 시가지 조성 그러면 왕따 되기 십상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아는 대로 그냥 신도시 건설 그러고 우리 공부할 때는 시가지 조성 그래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단지 조성이 있어요. 유통단지, 문화예술단지, 관광단지, 연구단지 있죠. 이걸 다 단지 조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시가지 조성하고 단지 조성 중에서 어느 쪽이 규모가 더 클까요? 이 규모 더 크죠? 그렇죠? 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규모가 큰 것도 도시개발 사업이고 규모가 작은 단지를 만드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둘 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이 도시개발법은요.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00년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네. 그렇죠? 21년밖에 안 된 역사가 짧은 법인데 그러면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지기 그 전 1999년 1999년도까지는요. 법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 법을 두 개로 나눠 썼어요. 하나가 옛날에 있던 도시계획법. 옛날 도시계획법에요.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시계획사업. 이거는 우리가 흔히 수용 방식이라 그래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한 거고요. 또 옛날에 있던 법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었어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환시 방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도시계획사업 수용 방식은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요. 해당 지역의 토지 건물 있잖아요. 낡은 거. 이걸 수용 보상금을 줘. 그리고 이걸 다 사들여. 그리고 이제 몇 월 며칠까지 다 이주하세요. 그래요. 이주가 다 끝나고 나면 포크레인 동원해서요. 낡은 건물 다 철거하고 땅 다 갈아엎은 다음에 깨끗하게 대지를 조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건설회사한테 이 대지를 분양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싸게 분양받은 건설회사가 아파트하고 상가를 지으면서 아파트 상가 분양받을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로, 공원, 학교,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해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되면은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요 환지 방식은 뭐냐 그러면 낡은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갈아엎은 다음에 이걸 바둑판 모양으로 땅을 쪼개줘. 그리고 종전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바둑판 모양으로 자른 땅들을 이렇게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땅을 바꿔받은 사람이 이제 건물을 지으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는 게 환지 방식이에요. 그러면 요 환지 방식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자, 어느 지역에 이렇게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소유자가 3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이거는 을이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자, 갑을병 3명 이렇게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이 예를 들면 농지였어요. 자, 이러면 우리 농기계를 써서 농사 짓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경지정리 사업 한다 그랬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경지정리 사업. 경지가 뭐냐면 경작지를 말해. 농사 짓는 논밭. 경작지를 정리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갑한테 야 너는 땅을 요렇게 가져가라. 그게 갑한테는 이 땅 이만큼을 내놔. 그리고 병의 땅을 대신 가져가. 을한테는 너는 땅을 갑이 내놓은 땅 네가 가져가고 요렇게 땅을 가져가라. 네 땅 이만큼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병한테는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병 보고 을이 내놓은 땅 네가 가져가고 갑이 가져갈 땅 네가 내놔라. 이렇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뭐 서로 땅을 다 교환했죠. 환자가 교환할 때 환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갑을병 3명 다 네모 반듯한 토지를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경작지일 때는요, 이제 농기계 써가지고 농사 짓기 아주 편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흔히 예전에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경작지를 정리한다. 근데 공식 명칭 그게 아니죠. 토지구획 정리 사업인데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 그러면은 논밭을 가지고 있는 농촌 주민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경지 정리 사업 그러니까 경작지 또 바둑판 좀 만드는가 보다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지 정리 사업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때 문제가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보고 내놓으러 했던 이쪽 땅이 자기는 마음에 들거든. 내놓고 싶지 않아. 나는 삼각형이면 어때? 나는 내가 원하는 땅 위치 쓰겠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지 정리 사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네, 그렇죠? 뭐 경지 정리 사업은 어느 대통령 때 주로 했을까요?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바둑판 모양으로 막 논밭이 정리돼 있잖아요. 이건 다 언제 했을까? 어느 대통령 때 했을까요? 예? 어느 대통령 때?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있어요. 1972년도 새마을 운동할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지 정리 사업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반대하던 분들은 갑자기 사라져. 한 며칠간 안 보여 사람이 동네에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돌아와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교육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교육을 받고 예. 순식간에 끝났어요. 이거 몇 년도 안 돼서 전국에. 근데 우리나라 말고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는 몇십 년 동안 추진해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 경제 정리를. 우리나라는 몇 년 만에 끝냈는데 다른 나라는 아직 몇십 년 지나도 못해. 왜? 반대한다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순식간에 끝내버렸어요. 경제 정리. 자, 그런데 논밭만 이렇게 반듯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지가 삐뚤삐뚤하면은요 건물 똑바로 못 짓죠. 도로도 마음대로 못 뚫잖아요. 그래서 대지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대지도. 그러면 건물 짓기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할 때는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요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대지를 갖고 있다. 이 땅이 원래 100평이었대요. 모양은 엉망이고 별로 개발도 안 돼 있는 땅인데 100평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갈아엎어 가지고 네모 반듯한 아주 개발된 땅으로 바꿔주는 건 좋은데 한 60평만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0평 어디로 간 거야? 그렇죠. 나머지 40평을 떼어내서요. 요걸로 도로, 공원, 학교,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 거지. 이만큼 뜯어내, 갑한테. 을한테도 이만큼, 병한테도 이만큼을 뜯어내 가지고 요 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느 지역에 삐뚤삐뚤한 토지를 다 갈아엎은 다음에 예? 개인한테 돌려줄 땅의 면적을 조금씩 뜯어내서 그거 모아서 도로, 공원, 학교, 도서관 설치해가지고 깔끔하게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개인이 돌려받는 땅의 면적은 다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100평 갖고 있다 60평 돌려받으면은 이 갑은 손해를 본 건가요? 어떻습니까? 갑은 손해 봤나? 손해 본 게 아니죠. 개발되지 않은 땅의 가치가 평당 1만 원이었는데 도로도 잘 뚫리고 옆에 공원도 생겨서 땅의 가치가 증가하죠. 땅이 평당 3만 원 올랐어. 재산 가치는 100만 원이 180만 원 돼버렸네. 돌려받는 토지 면적은 줄어드는데 가치는 더 증가하고요. 이렇게 떼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토지 부담률이라 그래요. 토지 부담률 그래가지고 개인이 토지를 부담한 걸 말해요. 토지를 떼어준 거지. 그러면 100평 갖고 있다가 40평 떼어주면 우리는 토지 부담률 4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 부담한 죠, 그렇죠? 여기 이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한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의 법을 더해서 만든 게 도시개발법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는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그다음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것을 혼용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총 세 가지. 그래서 중심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 총 세 가지의 사업 시행 방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배운 게 이거였겠죠.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을 공부했겠죠. 대학원에서 제가요. 그때 제가 요 이제 두 개를 공부했고요. 그러면 제가 왜 저 두 개를 갖다가 수강 신청해서 공부를 했을까요? 학점을 잘 주신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예전에는 이것을 수강 등록하는 학생이 없어요. 그 우리 대학원에서는요. 수강 신청한 사람이 5명이 안 되면은요. 그 과목은 거의 폐강돼 버려요. 그럼 교수님은 한 학기를 놀아야 돼. 그래서 하도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하면은 교수님께서 내 과목을 수강 신청만 해도 비학점 준다 그럽니다. 출석 안 해도 비학점을 주겠다. 야, 이렇게 좋게 학점 따겠네. 학점에 눈이 어두워서 제가 수강 신청했고 예의상 첫날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첫날 나갔더니 저 혼자 앉아 있고 천만다행이네. 나는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박군이 나왔으니까 박군 다음 주도 계속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 괜히 첫날 나갔다가 왜냐하면 나는 원래 안 나갈 생각이었거든. 출석 한 번도 안 할 생각이었고 수강 신청만 했는데 예의상 첫날은 나가서 인사난 드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나 혼자 나와 있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 한 명, 학생 한 명, 단 둘이. 그럼 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 교수님께서 뭐 진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뭐든지 물어봐 그럴 거 아니야. 뭐든지. 그러면 이거는 강의인가요? 과외인가? 1인 과외인가? 1대1 과외야. 야. 그리고 꼭 강의실에 강의할 필요가 있어요? 한양대학교 정문 앞에요. 한양호프라고 있었어요. 바로 정문 바로 앞에 있어. 한양호프. 혹시나 주변에 한양대 졸업하신 분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유명해요. 한양호프라고 다 알아. 그 한양호프에 가서 또 현지 수업 한잔 하시면서. 예. 그러면 일단 졸음이 올까요? 졸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그 절대 안 까먹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유명한 교수님인지 몰랐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때 제가 이 도시계획법을 배웠던 교수님은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이신데, 그 독일에서 독일 학생들 대상으로 교수를 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독일 유학하고 싶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추천장을 써주겠다고. 근데 독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기초 과정이 2년을 더 해야 돼요. 근데 그 교수님 추천장을 받으면 2년 면제예요. 왜? 자기가 박사학위 주고 자기 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분이 추천하는 제자면은 그런 과정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독일 사람은요. 세상에 2년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 유명하신 교수님도 모르고 그냥 혼자 나가가지고 예,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도시개발 사업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 석학한테, 쉽게 말해서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한테 저 감기 때문에 왔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 노벨 의학상 받았는데 감기 상담하고 있고 막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야, 이 석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석학은요, 너무 진짜 설명해 주죠. 기초부터. 예. 본인이 처음 공부했을 때 어떤 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야겠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여러분들 그 선배들이 작년에 공법 성적 좋았던 것도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른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절대 안 그래요. 왜? 모르니까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알면 못하는 배우러 와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법대 다닐 때요, 법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민법, 물권법 막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법 철학을 공부하는데 거기서는요, 민법의 물권법 하나 가지고 그걸 막 거슬러 올라가요. 로마법, 예, 게르만법까지 막 거슬러 올라 공부하거든요. 나폴레옹 민법전도 공부하고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은 거예요. 한 5시 반쯤에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똑똑해서, 교수님, 제가 그 게르만법 중에 여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동산하고 부동산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리 앉아. 그랬더니 로마법 대전을 딱 꺼내시는 거예요. 그 본인 그 서재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로마법 대전이 있는데 다 독일어로 돼 있거든요. 딱 꺼낸 다음에 앉으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독일어로 된 거를, 그 부분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사모님도 교수님이시거든요.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그러시는. 아이고, 잘못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놓으신 다음에 그 로마법 대전 독일어로 되어 있는 같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다 해줘가지고. 야, 그렇게 배웠어요. 동사는 뭔가, 부동사는 뭔가. 게르만 쪽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풀을 찾아서 가축을 끌고 유럽 대륙을 도는데, 그때 가축 등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이 동산이고 가축 등에 실지 못하는 게 부동산이야. 예. 간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 바퀴 몇 년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사람 기억에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이 누구 땅이었지? 유목민족이니까. 이거 증명할 방법에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등기 제도를 만들었어. 등기라는 것을. 이걸 원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서를 통해서 같이 읽어주시면서. 그럼 까먹겠습니까? 결국 밤 10시에 나왔습니다. 5시 반에 교수님 연구실에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독일어 원서를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뿌듯해 하셔요. 내가 학생 하나를 제대로 가르쳤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도시개발법이요. 무슨 로마법이나 게르만법처럼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거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저는 더 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예. 그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실력을 쌓는 겁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 그러면 이제 사업 방식이 세 개라고 그랬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면은 누가 봐도 수용 방식 문제 하나 나오겠죠. 환지 방식 하나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이 두 개 더해진 거니까. 그다음에 이 도시개발법은요, 그것도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자, 특징이 뭐냐면 민간 시행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민간 시행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존재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요, 도시개발법이 생기기 전에 도시개발 사업은요, 공영개발 방식이라 그래요. 공영개발 방식 그래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시행자라 그럽니다. 우리 시공사는 건설에서 땅 파는 사람이 시공사고 시행자는 자기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양주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남양주 시장이 한다. 남양주 시장이 땅 파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책임자, 시행자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 그래가지고요.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만이 시행자가 됐어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이걸 공영개발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법을 만들면서요, 민간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민간인, 예를 들어 우리 시행사라고 하죠, 시행사. 근데 우리 법에서는 시행사라는 단어를 절대 안 써. 토지 소유자라 그래요. 시행사가 땅을 다 사들이잖아. 토지 소유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는 시행사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가지고 토지 소유자라 그러고요. 제가 도시개발법을요, 지난주에 현대산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죠. 예. 현대산업개발의 직원들 교육을 했어요.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도시개발 사업하는 몇 군데 있거든요. 시공사야, 시공사.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예전에는 공영개발 방식이었다. 지금 민간 시행자가 됐고, 민간 시행자에는 토지 소유자도 있고 도시개발조합도 있고 건설회사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어디 도시개발 사업 예전에 사례가 시행자가 시행사였다. 시행사가 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법에는 시행사라고 없냐는 거야.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종류에. 그래서 그 시행사가 토지 소유자라고 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자기는 항상 시행사가 했는데 왜 시행사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종류에 없냐는 거죠. 이게 바로 법에는 토지 소유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단지 조성도 도시개발 사업이죠. 단지 조성도. 그러면 관광단지 조성하고 테마파크 어느 쪽이 더 멋있어요? 관광단지와 테마파크. 그래서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벌써 보니까 도시개발의 관광단지 조성, 공식 명칭은 관광단지 조성인데, 관광단지 그러면 왠지 좀 그렇고 테마파크 하면 너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테마파크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무슨 건설회사야. 무슨 건설회사가 왜 테마파크 조성하지?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관광단지 조성, 민간도 시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설회사가 관광단지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 거예요. 시행자가. 건설회사가. 그럼 우리 관광단지를요, 국가나 지자체가 만드는 게 잘할까요? 건설회사가 하는 게 더 잘할까요? 건설팀도 잘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 있을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한테 맡기면은요,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울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회사는 진짜 일 잘하거든요. 민간 회사가요. 예. 자, 이건 이제 특징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복합기능 개발이에요.
복합 기능을 가진 도시를 만들겠다 개발이고 단일 목적 개발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복합 기능 개발이에요. 우리 단일 목적 개발은 여러분들 왜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택지 개발. 그럼 여러분 택지 개발 사업의 대표가 제3기 신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의 대표가 제3기 신도시인데 우리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오로지 공동주택을요. 대규모로 신속하게 건설하는 법이 택지 개발 촉진법이에요. 단일 목적이 딱 하나야.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건설하는 게 택지 개발 촉진법이라고요. 우리 택지 개발 촉진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시험 지문에는 계속 나와. 예. 그래서 택지 개발 촉진법의 택지 개발 지구란 말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속 나와요. 한 10번 이상이 전체 범위에서 나옵니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요 단일 목적 개발의 대표적인 것이 택지 개발 촉진법. 택지 개발 촉진법에 우리 택지 개발 사업 이게 3기 신도시예요. 3기 신도시. 그러면 우리 택지 개발 촉진법은요. 오로지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건설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남 미사지구, 뭐 파주 운정지구, 인천 검단지구 이런 데 다 택지 개발 지구고요. 오로지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건설해요. 그러면 이 택지 개발 촉진법으로 만든 신도시에는요.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까요? 잘 안 갖춰져 있을까요? 힌트.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건설했죠.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안에 단지 내 상가 있죠. 근데 그 아파트 단지는 일반 주거지역 2종이나 3종이야. 그러면 거기는 1종 근생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김밥 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원, 한의원, 슈퍼마켓 이런 것들 빵집 이런 밖에 못 들어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설치 못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러브호텔 뭐 이런 거 설치 못해. 예, 그래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택지 개발 촉진법으로 만든 신도시는요. 단지 내 상가 외에는 뭐 살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몰고요.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길 건너편에 큰 땅이 있으면은 그 땅에다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스타필드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요. 그러면 대박 나겠죠. 왜? 자기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파트만 빽빽하게 있고 기껏 해봤자 단지 내 상가밖에 없으니까 길 건너편에다가 그 대형 유통점을 만들면 이건 대박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택지 개발 촉진법으로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은 그 유통회사들 있잖아요. 유통회사들이 야, 저 주변에 어디에다가 우리 큰 거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대박 치겠다. 땅을 찾는 거예요. 땅. 그러면 그 땅을 찾아서 움직일 때 우리 공인중개사들은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대형 건설회사들이 살만한 땅에 조그만 땅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지? 이 땅 사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찾아내는 거고 이런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땅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코스트코가 자리를 잡을 것인가, 이마트가 어디를 자리를 잡을 것인가, 롯데마트가 어디에 들어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도를 놓고 각종 정보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 대신에 이제 그 유통센터가 들어서는데, 근데 이 도시개발법은 그렇지 않아요. 복합기능 개발이라 그래서 도시개발은요
모든 기능을 다 갖춘 도시를 만들어요.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유통 기능, 교육, 문화, 예술, 유통 다 갖췄어. 그래가지고 골고루 처음 만들 때부터 다 만들어요. 아파트도 짓고 옆에 상가 단지도 들어서고 해가지고 딱 입주했을 때부터 불편한 게 없이 만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복합 기능 개발이라고 해요. 단일 목적이고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민간 시행자에 대한 문제는 매년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왔어. 예. 그다음 복합 기능 개발과 관련되는 것도 하나씩은 나와. 그러면 전체 6문제 중에서 일단 수용 방식 한 문제, 환지 방식 한 문제, 민간 시행자와 관련된 거 하나, 복합 기능 개발과 관련되는 거 하나. 일단 4문제는 고정돼 있죠. 2문제가 왔다 갔다. 이 2문제를 보면은요, 바로 그 교수님이 최근에 용역을 받아서 했던 데서 썼던 그 조문,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다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은 이제 어떤 구조로 돼 있는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제 체계도를 보면은 일단 도시개발법은 총칙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총칙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도시개발법을 만든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목적에 보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공복리 증진 이 말이 나와요. 목적에서. 예. 근데 법의 목적에서 공공복리가 나온다는 것은요. 그 법은 규제가 강하니까 좀 참으라는 뜻이에요. 규제가 강하다, 좀 참아라는 것이고요. 공공복리죠. 그래서 우리 법의 목적의 공공복리는 지난번에 공부했던 국토계획법도 법의 목적의 공공복리 나와요. 규제 강하다. 도시개발법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건축법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의가 있어요. 세상에 용어 정의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아니 국토계획법은 용어 정의가 엄청 많던데 도시개발법에는 용어 정의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구역의 뜻, 도시개발사업의 뜻, 단지 조성, 시가지 조성 그것밖에 없죠. 그 이유는 국토계획법에 쓴 용어가 그대로 다시 도시개발법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파트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입니다. 구역 지정 파트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는 대상 지역을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이라 그러고요.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누가 지정권자가 될 것인가? 누가 지정권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하는가? 원칙,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이때 시도지사는 여기서만은 4명이에요. 원래 우리 시도지사는 5명이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명에다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5명을 원래 시도지사라 그러는데 하나의 예외가 도시개발법만큼은 1명이 빠져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빠져. 세종시는 만든 지 얼마 안 돼. 도시개발 사업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종시는 빠지고 시도지사 그럼 여기서 4명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그러면 남양주시의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남양주에다 유통단지 만들고 싶다. 누가 지정해요? 남양주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5가지가 있고요. 이 5가지는 내년에 시험장 갈 때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랬을 때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서요.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정요청. 그래서 시장,
단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은 그 지정 규모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지정 규모는 암기해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예. 그러면 지정 규모는요, 도시 지역 내가 있고요, 도시 지역 외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 지역 안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도시 지역이 아닌 곳이 어디예요?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여기다가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시 지역 안에는요, 생산 녹지 지역이나 자연 녹지 지역, 상업 지역, 주거 지역은 최소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최소 1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 1만이 안 되는 데는 도시개발 사업 못해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요, 자, 도시지역이 아닌 곳,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요, 원칙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다. 언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시가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예요.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고요.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 그랬을 때는 10만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있어야겠죠. 시가지, 그렇죠? 그다음 4차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있고 아파트 연립주택 짓겠다 그러면 뭐 공장 짓는 것도 아니니까 30만 필요도 없다. 그냥 10만 이상만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면적을 갖다가 시험에 계속 물어봐요. 중요한 면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규모는 너무나 자주 나오고 가로 안에 써역키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도시개발구역의 이제 지정 절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는요, 법 조문수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몇 가지가 없어요. 절차이기 때문에 조문은 많은데, 제일 먼저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 요거는 뭐 임의적이에요.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지역의 인구는 몇 명인가,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문화적인 상황, 각종 뭐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등등을 다 조사해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이제 면적을 얼마로 지정하겠다고 지역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켜줘요.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예,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정 절차예요. 협의심의 지정 고시. 근데 이 공청회는요, 원칙은 임의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임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민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 제시하는 건데,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필수 절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필수적인 절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예요. 100만 제곱미터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30만, 30만, 40만 세 개로 나눠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꺼번에 100만 이상 할까? 30, 30, 40만 할까? 쪼개놓으면 훨씬 좋은 점이 있어요. 왜? 또 좋은 점 하나 더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잖아요. 근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 장관과 협의. 그러면 남양주 시장이 남양주에다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협의지 국토부 장관이 반대 못하는 거죠. 그냥 말만 협의지, 그렇잖아요. 예. 아들이 설날 때 세뱃돈을 받았어요. 근데 아들한테 너 그 돈 뭐 살려고 할 때마다 엄마하고 협의해라. 그럼 엄마 허락받으라는 거지. 그게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거 협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양주 시장이라면 100만을 한꺼번에 지정하지 않고, 그렇죠? 30, 30, 40 나눠 지정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공청회도 안 해도 되고, 뭐요? 국토부 장관 간섭도 안 받고 허락도 안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용인에 가면은요, 세상에 도시개발구역을 하나로 지정해도 되는데 용인시 가니까요, 세 개로 나눠 지정해놨어. 다 붙어 있는데, 야 붙어 있는 저기 왜 나눠서 할까? 뭔가 이유를 만들었겠죠. 근데 하여튼 하나로 해도 되는데 다 쪼개놨어. 100만 넘는 게 없어. 예. 넘으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출제하시는 교수님이라면은요, 이거 내겠어 안 내겠어요? 100만. 시험에 4번이나 나왔어. 예. 그런데 몇 사람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은요, 여러분 OX로 대답해 보세요. OX로요. OX로 대답해 주세요. 도시개발 구역이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00만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OX 5죠. 200만인 경우니까 100만 이상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100만 이상으로 외웠는데 200만이 보여서 틀렸다고 나서 집에 자세히 봤더니 200만 이상이 아니라 200만인 경우라고 돼 있어.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거는요? 100만 이상 맞잖아요. 그런 문제 내시는 분이 도시개발법 출제위원 중에 한 분 계셔요. 예. 그래서 저 100만 이상 외워놨다가 200만인 경우 틀렸어. 예. 좀 치사하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정 절차까지 봤거든요.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